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하남, 성남, 고양 등 인접지역까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서는 대통령의 변화, 야당과의 더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들, 보수의 품격에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어제 김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혼인빙자 사기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했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의 첫째 날 1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시사본부의 인기 코너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버스를 탔더니 네. 기사분들이 한입뉴스를 많이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마운 말씀이네요. 네, 프로그램 제목을 정정해드렸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자, 뭐 정치 현안이나 지금 여러 가지 국제 뉴스는 결코 또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부터 가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지상전이 이제 이미 시작됐고 계속되고 있는데 난민 캠프에도 폭격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이스라엘군이 이제 밤새 교전을 벌여서 하마스 시설 300여 곳을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마스의 지하 터널 안쪽도 개전 이후 처음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우려해왔던 게 이런 공격이 가속화되고 확대가 되면 민간인 피해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자시티 북쪽의 자발리아 난민촌, 여기에 여러 발의 폭탄이 투하가 돼서 50여 명이 숨지고 한 150명 정도 다쳤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상자가 많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폭탄이 떨어졌느냐? 폭탄을 투하한 건 이스라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마스의 고위 지휘관 이브라임 비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했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뭐 옆에 있던 건물까지 폭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지휘관을 향한 공격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밀하게 타격이 안 되고 이렇게 정밀하게 공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가자시티 지상전이 진행이 될수록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하마스 복지부가 얘기한 걸 보면, 가자지구 보건부가 얘기한 걸 보면 8,600여 명이 숨졌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어린이가 3,4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가 지금 아이들의 묘지가 되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폭격도 폭격이지만 이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물도 못 들어가죠. 연료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유아들은 특히 탈수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휴전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직진하고 있거든요. 여론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의 가자지구가 아이들의 묘지가 되고 있다. 숨이 탁 막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전 가능성, 전쟁이 더 크게 번지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멘 반군까지
가세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동남부에 있는 에일라트 일대에 드론 침투 시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2016년 후티 반군 측이 주도하는 정부의 총리로 임명된 압델 아지즈 빈 합투르는 이스라엘 에일라트 침투를 시도한 드론의 정체에 대해서 그 드론들은 예멘의 것이 맞다라면서 배후를 자처를 했습니다. 또한 후티는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이 나라의 많은 부분을 통치하고 있고 우리는 대이스라엘 저항 축의 일부로서 드론을 이용해 싸우고 있다라면서 공식적 시인을 한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이미 에일라트 쪽으로 침투한 전투기가 적대적인 목표물이 있어서 전투기가 직접 출격해 격추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때 격추된 이 적대적 목표물이 후티 반군의 드론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7일에도 이 에일라트 일대에 드론 공격 시도가 있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격추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후티 반군의 드론일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동 이 무장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이란이 전선이 등장을 늘어나고 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있고요. 또 시리아 내 군 세력이 이스라엘 동쪽에서 계속해서 특히 서한 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국지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번에는 동남부 이스라엘 동남부 국경에 후티 반군까지 가세한 걸로 알려지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 계속해서 현실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지도를 밑에 내려다볼 때 이스라엘의 이제 동부 쪽에 공격이 네. 또 가해지고 확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복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빼고 이스라엘 지원만 넣은 하원의 예산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민간인 이 피해 안 가게 조심해야 된다.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원은 지원인데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원 또 우크라이나 지원 여기다가 대만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파트너 지원이나 팔레스타인 주민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걸 패키지로 다 묶어가지고 한 142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건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안 된다. 예산안 통과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지원만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하원 의장이 된 공화당 의원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엄격한 재정 보수주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검증이 없기 때문에 검증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원만 담은 예산만 통과시키겠다. 하원 통과해서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원을 둘러싼 미국 내 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좀 철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재선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상황 또 우크라이나 상황 미국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정치 상황도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들어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고 또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또 이어진 오찬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그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가장 기쁜 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있어 보이는 만족스러워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앞으로 더 소통이 본격화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시정연설 전에 있었던 사전 환담 그리고 시정연설 이후에 이어진 이 원내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까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른바 협치 제스처가
보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시정 연설을 시작하면서도 이 호명을 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을 부르고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을 부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원래 여당 대표를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는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이렇게 순서로 호명을 했어요.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그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제스처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한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점도 이례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시정연설 입장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먼저 하고 거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내대표단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사실 이 자리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성토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부족하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달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처리해달라. 여러 가지 요청과 이 비판 발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단 별다른 반응 없이 경청을 했고 특히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가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네.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국회가 잘 심사해 주길 바란다면서 사실상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협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간담회 이후에 방금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이어서 추후에 이 야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인데 사실 오늘 아침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조금 더 협치 가능성 지켜봐야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좀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까 했는데 자,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은 조금 엇갈리고 있기도 하고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칼날 검증을 또 예고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줄이고 그 재원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 더 촘촘하게 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거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이봉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아침회의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 1,857억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었듯이 R&D 예산이나 여러 이제 복지 예산 정부가 제출한 그 예산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와서 이재명 대표와 뭐 3번이나 마주쳐서 악수하고 또 야당 의원들 포함된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경청하고 기쁘다고 하고 그리고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 하는 한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멘트는 했지만 이게 정말 행동이나 아니면은 실천적으로 부드러운 게 있느냐. 그리고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뭐 기쁜 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협치가 있겠구나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또 시계를 되돌려서 일요일로 되돌아 보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왜 만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추모 예배만 이 참모진만 모아놓고 했느냐 여당 사람들 모아놓고 했느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 만나서 악수하고 기쁘다고 할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왜 이틀 전에 못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정성 있게 구체화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해가지고 양평고속도로 문제 어제 나왔던 홍범도 이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여러 가지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냐 이게 좀 많이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바로 이 김포입니다. 김포시가 이렇게 부각된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서 메가시티 서울을 이제 좀 부각시키는 모습인데요. 자, 양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수건을 당이 선제적으로 좀 챙기겠다는.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전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냥 일단 던진 거거든요. 자, 두 분도 뭐 취재도 하고 또 뉴스를 분석도 할 텐데, 자, 이 김포 이슈 여야 간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또 상당히 느닷없다 이런 반응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양한 반응이 지역적으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30일부터 지금 3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당론 추진을 30일에 김기현 대표가 처음 얘기를 했고 방금 윤재욱 원내대표 말을 들었지만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번 주 중에 의원 발의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은 행정안전부가 이 지자체 관할구역을 바꾸는 법안을 제출하는 게 사실 가장 정석적인데 행정안전부가 하려면은 이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의원 발의로 해서 빠르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현재 이 국회 구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좀 보여주는 일종의 총선 전략이라는 네. 분석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슈 주도권과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재섭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서울 도봉갑에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 도봉구와 비슷한 서울 외곽의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까지 이렇게 서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일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또 영남 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영남에서는 아니 부산과 울산 같이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서 부산과 울산 같은 이런 지역 도시에서부터 메가시티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째서 서울을 더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사실 이견도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포에 사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김포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고 또 뭐 당장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김포는 뭐 이걸 마다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고향 그러니까 네. 일산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일산이 만약에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아니 일산만 서울권이 아니고 파주도 서울권인데 이렇게 하면서 파주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네, 하남도 우리는 왜 안 하남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그럽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과천이나 광명은 그건 지역 번호가 0이에요. 0이 우리가 오히려 보면 서울하고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다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끊어서 선을 그어서 할 것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 의사를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기자간담회 했는데 다음 주에 김포시장 만나보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의 반발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전후로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시내 극심한 정체는 없어서 한결 수월하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상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오사안 부근에서 동탄 쪽으로 5km가량 교통량 늘었습니다. 동탄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특히 혼잡하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반포, 신갈에서 수원, 또 동탄에서 각각 밀리고요. 더 가서는 사고가 있는 청주에서 2km가량 정체입니다.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중입니다. 호남지선 대전 쪽으로는 논산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인데 작업 여파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석곡터널 지나서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또 이 일대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요. 3, 4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내
대통합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자 만나냐 안 만나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비공개로 만났다고요. 네, 어제 아침에 유승민 전 의원과 2시간 정도 만났다라고 인요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풀어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다. 유승민 전 의원이 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아주 상세하게 솔직하게 말했다. 유 전 의원께서는 애국자더라. 나라가 걱정되고 조금 지켜봐야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라고 인요한 위원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신당론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공식적인 또 반응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인요한 위원장 혁신이 안건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되고 어떤 안건이 나오는지 그래서 볼 것 같아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다 보니까 앞으로 통합 행보가 더 가속화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영남 중진들의 희생, 헌신 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계백장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고 그리고 영남 중진들은 희생을 좀 요구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어떤 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인요한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보 한마디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과의 만남은 그렇게 해서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다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자평이 나오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겠다. 홍준표 시장도 끌어안겠다. 대사면 이른바 대사면은 딱히 그렇게 당사자들로부터 신통치 않은 반응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이 혁신위가 올린 소위 말하는 대사면 건의안, 징계 해제 건의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최고위의 또 고민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이 아예 없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와 무관한 상태고 이준석 정 대표는 내년 1월에 당원권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총선 출마에 문제가 없습니다. 징계가 해제되거나 말거나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해제가 의미도 없다면 과연 이게 혁신 또는 통합의 화합의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최고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사실 이 징계 해제 대상자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징계를 받고 있는 그렇죠. 상태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1년을 설화로 인해서.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을 사퇴했다는 소식이 어제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퇴를 하면서 최고위의 결정에 좀 부담을 덜어줬다. 자진 사퇴를 하면은 아무래도 반성의 의미가 공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징계 해제를 결정하기 좀 더 쉬울 것 아닙니까? 여론에 대한 반응도 고려해 볼 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준석, 홍준표 두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출마길을 열어주는 효과만 생기면서 이게 통합보다는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징계를 받았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 민심이 굉장히 나빠졌었는데 인요한 혁신위의 첫 일정이 뭐였습니까? 5.18 묘지 방문이었죠. 그렇죠.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네. 이 5.18 민주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올라왔는데 그 헌법 전문에 이 정신을 넣지 않겠다고 한 사람을 대사면한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또 고민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사안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각상도 전 의원을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등 3명, 김만배 씨까지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게
아들 병채 씨를 포함해서 사람도 추가됐지만 혐의도 늘어난 것입니다. 일단 검찰은 아들 곽병채 씨에게 이 곽 전 의원과 공모를 해서 2021년 4월에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약 25억, 세전으로 하면 50억 원이죠. 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서 이 50억, 세전으로 하면 50억, 이 50억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퇴직금 또는 성과급으로 가장했다. 그렇게 해서 은닉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50억 관련 혐의 같은 경우 작년 2월에 곽상도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가성도 확인이 되지 않고 아들과의 경제 공동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검찰은 불이 나게 보강 수사를 한 것이고 결국에는 아들 병채 씨와의 공모 혐의 그리고 돈을 다른 목적으로 은닉 또는 과장했다는 혐의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또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15년 3월 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증거도 추가로 해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증거가 부족해서 1심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추가를 하면서 검찰은 다시 한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들 모두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그리고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이다. 또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언했는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다른 기소건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추가 기소된 것이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두 사건이 병합이 됐다고요? 네, 이게 검찰이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이 재판에 백현동 이 특혜 의혹 사건 병합을 하기로 그러니까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병합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검찰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뤄진 범행이다. 또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 이런 이유로 병합을 신청을 했고 병합돼서 이제 이어지게 될 터인데 근데 이게 하나의 재판에서 4개 사건을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심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백현동 사건 병합 전에 선고까지 한 1, 2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한 바가 있는데 이거보다 1심 선고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달 16일 기소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 이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이 33부에 배당만 돼 있어요.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증교사 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 내야 된다. 병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는 아니 이게 병합이 안 되고 따로 진행이 되면 위증교사 사건 이게 병합이 되지 안 되면은 너무 재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 2회 이상 법원에 나와야 된다. 재판에 따로 받게 되면 오히려 보면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원의 판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사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의원직을 제명당한 인물이 있죠.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인데요. 이 여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본인의 대화를 녹음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군의회 의결로 제명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 이 제명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오늘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제명 결의로 인해서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손해를 봤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면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난 9월 1일에 양평군 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징계가 의결된 바 있는데요. 여현정 의원이 지난 7월 4일에 공개했던 녹취가 사실 문제가 된 겁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이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양평군 도로건설 팀장이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변경 관련된 문서를 대비로 숨겨달라고 했다라는 발언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계속 추진해왔던 양서면 원안 종점이 갑자기 제외되고 강상면 종점으로 바꾸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시한 일이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개했다가 여현정 의원이 제명을 당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처분도 가처분이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제 관련 뉴스 하나만 좀 짧게 살펴볼까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자, 소비 활성화 등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큰 폭으로 증가했었던 카드 사용액 추이가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있다고요? 네, 3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이 292조 6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증가율인데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1.5% 증가를 했다가 2분기에 4.1% 떨어진 다음에 3분기에는 2.4%까지 낮아진 거예요. 뭐 물론 이게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 2분기부터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차량 연료 판매액이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이게 승인 실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내구재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 온라인 비대면 관련 매출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어떤 큰 돈을 써야 되는 아니면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있어서 그만큼 우리 가계가 쓸 돈이 부족하다. 뭐 지금 주택담보대출 늘어나고 있고 빚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과 연관시켜 보면 쓸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하튼 좀 경제가 풀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7662님,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 중이고 늘 그렇듯 우리 정치권도 시끄럽지만 요즘은 퇴근 후에 야구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땡땡 우승 가자. 네, 야구 팬이라면 모두 아는 노래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죄송하게 또 땡땡이라고 읽어드렸는데요. 그만큼 또 야구마저도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공정합니다. KBS. 네,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플레이오프가 한창인데 저도 어제 경기 봤습니다. 막판까지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두 팀 모두 응원을 하도록 하고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들고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구르고 또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이 너무 엄청나거나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6음절을 모두 붙여서 쓰는데요. 원래 어처구니란 단어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또 어처구니라고 하면 맷돌과 연결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맷돌을 돌리려고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서 이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라고 한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를 맷돌의 손잡이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맷통이나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는 맷손이 맞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맷손처럼 어떤 것의 손잡이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옹기 따위의 배 부분 양쪽에 달린 손잡이는 족자리라고 쓰고요. 발음은 족자리로 합니다. 또 꼭지는 그릇의 뚜껑이나 기구 따위에 붙은 볼록한 손잡이를 말합니다. 냄비 꼭지나 주전자 꼭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들소는 그릇 따위의 옆에 달린 반달 모양의 손잡이를 가리키고요. 주전자 들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가위의 손잡이는 가위다리라고 하죠. 가위다리는 이런 손잡이 뜻 외에도 길쭉한 두 개의 물건을 어긋나게 맞춰서 X 모양으로 만든 형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11월이 맞나 싶게 포근합니다. 지금 제주의 기온은 26.6도, 경주 25.5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부산 23도, 강릉, 대전, 광주 24도, 대구 25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아 9월 하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 기온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가 5에서 3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강원 영서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순간 풍속 시속 9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을 보이겠지만 강원 영서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종일 나쁨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가자시티 외곽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군은 지하터널을 포함한 하마스의 거점을 차례로 장악해 테러범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난민촌 사망자가 100명으로 늘었다며 자발리아에서만 400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확진 농가가 70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1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선박과 자동차 등의 수출이 늘었고 반도체도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안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안전도 중요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사고 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참 그럴 때 누가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네. 경우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요. 이거 TV로도 우리 KBS 뉴스로도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배상금이 석 달 가까이 당사자에게 가족이죠.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아했는데 변호사 측이 이 돈을 중간에 다른 데 써버렸다면서요? 예, 이 베트남에서 온 당꾸이중이란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네. 코리안 드림을 품고 4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제품이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숨지고 말았는데 네, 우리 KBS 뉴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네. 우레탄 폼이 네. 갑자기 폭발하면서 예. 네, 사고가 났었죠. 일단 현상은 그렇고 아직은 그 사인에 대해서 정확히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당꾸이중 씨가 2년 전에도 공장에서 나무 자르는 기계에 손을 다쳤어요. 이거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후에 민사를 거쳐서 이 공장이 유가족에게 이 당꾸이중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2년 전 네. 손가락을 다친 그 사건에 대한 배상 판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족은 판결 확정 후에 석 달이 지나도 이 배상금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공장이 아직도 이걸 불복해서 안 줬냐 이게 아니라 공장 측에선 송금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겁니다. KBS가 법무법인 측에 전화를 해봤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는데요. 이 법무법인 변호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던 모양이다. 4대 보험이랑 좀 밀리고 했었는데 모자라면 우리가 채워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는 거는 그 법률 법인 내에 네. 4대 보험 비용이 밀렸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좀 땡겨 썼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엄밀히 손대선 안 될 돈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또 그 판결 후에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취재에 들어가자 어제 바로 배상금을 유족에게 송금했다고 네. 하는데 이런 이거 할 수 있으면서 안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당사자가 없으니까 쉽게 생각한 걸까요? 이게 왜냐면은 그 1,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당꾸이중 씨가 숨지고 나서 네. 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취재가 없었다면 언제까지 이랬을지 참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이래서는 안 되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을 네. 그런 법무법인일 텐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 2명이 또래 학생 1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 부분도 KBS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 40여 명이 지켜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요? 예, 이게 지난 21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충남 천안시 한 공사장에서 집단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수십 명이 중학교 1학년 A양과 초등학교 5학년 B양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건데요.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일단 여기에 모여있던 가해자들이 많아야 14살 정도. 더 어리기도 하고요. 그 정도에 불과하고 수십 명이 모여서 방조했고 각기 촬영을 또 했고요. 폭행 강도가 심해질수록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피해자에게는 야 너도 때려봐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 폭행 강도도 너무너무 셌어요. 또 여기에 소문을 듣고 온 다른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천안하고 아산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13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한 가해 학생이 이걸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나 거기 있었다 이렇게 떠벌리기도 했고요. 근데 지난 7일에도 이 지역에서 한 중학교 여학생이 이런 비슷하게 무차별 폭행을 또 당했고 이때도 구경하면서 응원전이 펼쳐진 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좀 유행이 아닐까 싶어요.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바를 좀 빌어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맞짱이라든가 학교끼리의 싸움이라든가 뭐 요즘엔 현피라는 말도 이렇게 쓰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맞붙어 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야 오늘 그날 토요일에 뭐 할 건데 다 모여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가해자들은 또 협박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영상 찍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걸 피해자 측에 넘겨주면 너도 똑같이 해준다. 지금 우린 쌍방폭행인 거다.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경찰관의 대응이었습니다. 당일에 주민 신고들이 몇 건 들어왔어요. 근데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그 피해 맞은 학생 있죠. 그 맞은 학생이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응급실로 갈 정도였는데 그것이 가늠이 안 됐다라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근데 그 말만 듣고 그대로 경찰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의 부모는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갔더니 가해 학생들은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만 남아서 불안을 덜덜 떨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광경에 경악했다.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가 6, 7명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네. 피해자 부모가 따지면서 당시 영상을 보고 말하자 했더니 경찰이 다시 10명으로 정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 측의 부모는 영상도 참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료를 보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하려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범죄의 이 재질도 문제지만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이제 만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밝혀내서 반드시 일벌백계가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올해를 포함해서 6년치밖에는 남지 않았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예. 그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호주 멜버른 대학교, 오스트리아 국제 응용 시스템 분석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공동 연구진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 변화에 실었습니다. 그 1.5도라는 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구의 평균 온도인가 그렇죠? 네, 이게 폭염과 혹한, 태풍, 가뭄 이런 심각한 기상이변이 폭증할 수 있는 임계점이 지금 남은 게 1.5도인 거거든요. 네. 지금보다 1.5도 올라가면 우리는 정말 재난에 마주할 수 있다. 이래서 1.5도를 지켜야 된다.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때만 해도 요 시기를 한 2100년대가 돼야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년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6년이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말 6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올해도 당장 11월이잖아요. 네, 이 각종 연구에 따르면 그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하고 비교해서 1.5도 이하 상승으로 제한을 하려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470억 톤 이하로 억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소 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까지 쓸 수 있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건데 지금 쓰는 걸 보면 올해 규모만 400억 톤이니까 4, 6에 24하면 2,500톤 금방 간다는 거죠. 6년이면 끝난다. 요걸로는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다음 달 30일부터는 이번 달 30일부터
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좀 유의미한 논의가 있을지 그리고 또 아마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이 안건이 제일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지구에 뭐 생사가 걸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대로라면 10월 한 달은 이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네. 달이잖아요. 뭐 오늘 이제 11월 이제 첫째 날인데 기후 변화 때문에 단풍도 늦어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그 단풍 시기는 짧아지고 색감도 예전만 못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 주변에도 이제 단풍 명소에 지난주에 갔다가 설악산인데 지난주에 단풍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면은 진짜 사실은 절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피는 그 물드는 단풍을 보면 색감이 옅고 단풍이 제대로 들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 땅에 그냥 떨어져 버린 잎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 단풍이 잘 들려면 한두 달 전으로 서늘한 기온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렇지만 좀 너무 이렇게 이상 기온 때문에 더웠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모기도 상당히 많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풍 시작도 미뤄지고 절정도 미뤄지는데 30여 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 90년대 때는 보다 13일 미뤄진 거라고 하고요. 네. 지금 그래서 속리산, 주황산, 무등산 이런 일부 유명 산들도 단풍이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말 여러 가지 기상 변화, 우리 지구가 멍들어간다. 지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는데 각별한 대응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이시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건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뭐 한 달에 한 번 한국일보에다 칼럼 쓰는 거 하고 책 보고 책 블로그에다가 뭐 이것저것 역사 얘기 올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 자유주의자 이상돈의 세상 읽기 시대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내셨고 이렇게 책을 또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 책은 뭐 새로 쓴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까지 약 한 10년 동안에 썼던 칼럼 중에서 뭐 반 이상은 버리고 좀 쓸만하다, 남길만하다 하는 건 모아내는 좀 칼럼집이죠. 그래서 뭐 정치, 사회, 뭐 대통령에 관한 얘기부터 좀 역사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그냥 살아온 기록을 남긴 겁니다. 뭐. 또 그 책을 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또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자 오늘 뭐 여쭤볼 내용들이 많아서 바로 좀 여쭤보도록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시정연설을 했고 또 그전에는 사전 한담 자리도 가졌는데 자 이재명 대표도 만났습니다. 또 이것이 뭐 소통이다 또 어떻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야당과도 더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이른바 3자 회동으로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어지게 될까요? 난 뭐 그럴 전망은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그 뭔가 좀 잘 모르고 뭐 일방적으로 국정을 막 끌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 보고서 좀 정신이 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취하하기 때문에 2012년 총선이 마지막으로 과반수한 경우였어요. 그것부터 계속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해도 민주당과의 표차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사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대선은 뭡니까? 사표라는 게 없잖아요. 다 긁어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대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근거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다음 총선을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용산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도 모르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뭐. 네. 근데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이 뭐 200석을 넘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기야 뭐 어렵다고 보지만은 이미 또 이번에 또 과반수를 민주당한테 뺏겨버리면은 속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전국을 통제할 수가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비로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은 생사가 걸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근데 뭐 생사라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한 사람 생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우리 나라의 생사를 좀 걱정합시다. 네. 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시정연설 전후로 그래서 상임위원장들하고도 간담과 오찬을 했고 일각에서는 조금 뭐 변한 거 아니냐. 연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또 국회부의장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또 호명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념이란 단어도 시정연설에 등장하지 않았고 좀 변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그 불혹의 나이를 지나면 변하지 않아요. 40 넘으면. 그 대통령 되어서 대통령이 변한 거 봤습니까? 꺾어지면 꺾어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다만 꺾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변하진 않는다. 그 억지로 무릎이 꿇혀지는 거는 가능해도 난 변하지는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죠. 네. 그리고 또 변한 척 해봤자 상당해서 보기에 그 진정성이 없다고 보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2012년 총선 대선 앞두고는 뭐 새로운 뭐 보수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럼 과거를 회귀해서 임기도 못 채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했죠. 왜 국회 과반수가 안 되니까 국민의당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총선에서 이렇게 되니까 막 지멋대로 막 범죄를 만들고 해서 완전히 그 대선 뭐 보궐선거 대선 뭐 지방선거 그냥 완전히 심판 받았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선택지가 없어요. 정당에서 후보를 아주 뭐 좀 우리 일반 국민 정서와는 먼 사람들을 극단적인 후보를 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불혹을 넘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저도 바뀌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어제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자리에서 특히 이제 야당 의원,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상당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논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이거 먼저 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부분은 데이터로 봐도 지지율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먹는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왜 굳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 그런 것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뿐 아니라 대통령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좀 이렇게 그 시각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좀 뭐 잘못됐다는 건 그냥 주관적인 평가죠. 제가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때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 뭐 쓸데없이 국정교과서 뭐 주무르다가 그냥 완전히 자초해 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민간 분야에서 그
학교에서 그 논쟁에 맡겨야지. 이런 역사 논쟁은 난 그 정권이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난 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흉상이고 동상이고 같은 거 할 때, 세울 때 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뭐 세울 때는 그냥 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이런 문제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좀, 그러니까 문제는 세우는 건 쉬워도 하는 건 어렵잖아요. 뭐든지 제도를 도입하는 건 쉽지만은 그거를 바꾸거나 없애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개혁이 그거지, 개혁이든 뭐든 간에 모든 거를 할 때 좀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교수를 정치인들 중에는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많이 또 후학도 길러내셨고, 항상 비대위원장 또 후보로 종종 또 그런 데시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이 시정 연설까지 지켜보시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중에 지지율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그런 말 해도 뭐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를 들면 혹시라도 바뀔 수 있다면요. 지금 홍동보 장군 이것도 말이죠. 그 백제화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지 세력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기 지지 세력이 와야 되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지지 세력만 공고하게 30몇 % 있으면은 최소한 그런 일은 안 오잖아요. 네. 뭐 서글프게 우리나라 양당 정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있는 보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온건한 그 유권자들, 국민들이 뭐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치인이 지금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래서 이건 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고 정당이고 그 자신들을 뒷받침해주는 지지 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나 지금 그 주요 정당의 그 주류가 과거와는 달리 양쪽이 다 강성이 돼버렸잖아요. 난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배종찬의 시사본부 보수의 품격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당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이지 그 대표가 아니에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새누리당 대표를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잘 안 납니다. 나잖아요. 그 원래 여당 대표는 있으나 안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어디까지나 대통령제에서 집권당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지. 그래서 무슨 그 여당 대표가 그 대통령과 수평 관계를 어디 그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교수님. 있어 본 적도 없어요. 네, 어디까지나 이상돈 교수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집권 여당의 대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당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우발적이기보다는 그래도 난 좀 용산 쪽하고서 교감을 하고서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용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은 없다 그래야 되지. 네. 그 말은 없다 그래야 했다고 됩니까? 왜냐 그러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네. 잘못되면 김기현 혼자 뒤집어 쓰는 건데 여론 추이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용산이 우리가 했다 그러면 그 여론 추이가 나쁘게 나오면 완전히 다 뒤집어 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폭발력이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여당 대표라는 게 그 별거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여당 대표는 그 있으나마나
할 때 그게 그 정부가 잘 가는 겁니다. 여당 대표가 시끄러우면은 박근혜 말기처럼 이명박 말기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죽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미 그 정부가 완전히 좀 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이 총선을 앞두고서 상당히 계산을 해서 한번 띄워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게 말 그대로 내년 총선을 뒤덮을 이슈가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이 주장이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계산을 해봤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20몇 년 전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아주 그야말로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그 대통령 후보가 저쪽 후보가 수도권 이전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해서 그때 얼떨결에 당시 이회차 캠프에서 나온 말이 그렇게 되면은 서울 집값이 폭락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망했지 완전히. 그때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한번 이런 발상을 뭐 해보자고 한 것 같은데 뭐 그게 좀 김포가 엉뚱하잖아요. 오히려 김포는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계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짧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고향 같은 경우가 더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고향이면 고향이 서울하고 경계가 더 길죠. 김포는 달랑 붙어 있고 바다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건 뭐 일종의 대선의 이른바 이슈몰이처럼 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서울 북쪽의 도봉구가 되겠다 의정부 경계선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설악산 등산 갈 때 보면 거쳐가는 데인데 거기가 경계인데 무슨 아파트 단지 하나가 뭐 이제 절반은 예를 들면 1동에 3동까지는 서울이고 또 그 나머지는 경기도 의정부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듣기는 그것 때문에 뭐 집값 좀 차이가 난다나. 예. 서울로 포함된 동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한 몇천만 원 그 당시 그랬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 갈 때 이쪽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뭐 그랬다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의정부가 그 시가 그거 양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참 그 뭐 서울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타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당이라는 데서 이런 거 잘못된 거 타파할 생각 안 하고서 이거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벌써 나온 얘기가 뭐 하남은 어떠냐, 광명 어떠냐, 온갖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뭐 고향도 나오고 지금 뭐 그럼 온갖 주변 인근 도시들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 어긋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너무 빨리 터뜨린 것 같아. 내년 2볼쯤 되면은 그냥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거 검증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인요한 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김기현 어디 나가라 하니까 뭐 나도 뭐 한번에 우리도 있다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진보 정권 진보와 보수 차이는 뭡니까? 보수라는 데는 책임 있고 모든 걸 신중하고 원칙에 충실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수 정당의 뭐 선거에 패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도권 이전 같은 거 보수 정당은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그거를 좀 지켜가야 되는 거지. 난 그래서 이거는 뭐 품격도 떨어지고 과연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가 하고 특히 나는 이게 우리가 그 서울이라는 뭐 예를 들면 제가 든 아파트 단지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우리가 시정을 하고 바꿔 나가야지. 이걸 어떻게 그때 불을 지릅니까? 난 그래서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교수님 그래도 그 김기현 대표가 좀 뭐 잘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덕담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그렇게 뭐 크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국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의 리더는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리더는 뭐 하원 의장, 상원 원내대표.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그 집권당의 그 대표에 대해서 너무 그 비중을 두는 것 자체고 우리나라 정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집단이에요. 네.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 있다.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국민의힘 집권 여당만 놓고 보면 혁신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혁신위 1호 안건이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겠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징계로부터 해소해서 끌어안겠다. 이른바 이름을 대사면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다 그냥 발로 걷어 차버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한마디로 헛발질한 거죠. 뭐 네. 그리고 그게 뭐 혁신위원회라고 뭐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 자체가 무슨 저 의사 한 분 아닙니까? 솔직히 무슨 한국 정치나 뭐 정치사나 이런 데 대해서 깊은 소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표피적으로 뭐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 당사자들이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때 걷어 찼는데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따가 뭐 공천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사람과의 관계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는 코리안 젠틀맨이다, 애국자라며 유 전 의원을 높게 평가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다. 마음을 녹이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마음을 녹이는 게 뭔지 모르는데 네. 뭐 제가 아는 한 뭐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 저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하고는 이미 멀어졌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는 뭐 이미 선을 넘었죠. 다 뭐 불가능한 거 가지고서 이제 뭐 혼자 이것저것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당은 뭐 비대위니 혁신이 뭐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현충원 가서 검은 거 입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묘지 순례하지 않습니까? 네. 정해진 코스죠. 그러고 나면 뭘 하느냐? 혁신이 별로 할 거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저기 우세지구의 다선 의원들 험지로 가라. 이 레파토리 20년 이상 들어본 거야. 되지도 않는 거. 20년 이상이나 된 레파토리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겨우 그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거 혁신이라는 거 다 실패. 뭐 존재가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한국일보도 칼럼 써서 저 사람들이 다들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거기다 기대하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준석 전 대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비대위 때 이상돈 교수로부터 많이 배웠다. 상당히 또 이게 뭐. 근데 내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김정인 박사한테도 많이 배웠다 그럽니까? 그랬죠. 제가 볼 때는 김정인 박사한테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질투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김정인 박사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는 패턴을 과거 보면요. 네. 한번 이렇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하다가 본인이 좀 소틀리면 난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모신 사람들이 아쉬워서 일단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계속 있었죠. 박근혜 때.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은 통했는데 두 번째는 안 통했잖아요. 모두 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은데 배웠으면 좀 교훈을 배워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안 통한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다 두 번째 그렇게 하다가 두 사람 다 그냥 어긋난 거 아닙니까? 네. 난 그래서 그게 난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건 뭐 제가 그래서 얘기할 이 교수님의 조언이 중요할 건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지금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조언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하고서는 이제 선을 넘었다고 봐요. 선을 넘었고
뭐 아마 본인도 그 이제 독자적으로 뭐 혼자야 좀 어렵겠지만은 좀 같이 한번 창당을 해서 뭐 이번에 이제 그 지역구는 어려울지라도 이제 비례대표 한두석이 이렇게 지난번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두석했잖아요. 저 손학규 대표가 했던 민생당은 그것도 못했는데 뭐 그런 거를 좀 기도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쭙는다면 응할 의사는 있으신지?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난 이미 뭐 현실 정치에 뜬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어디로부터 연락이 와도 참여해서 전혀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없고. 뭐.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대학 후배인데 요청이 온다면요? 대학 후배가 뭐 한두 명입니까? 다 김기현 대표도 후배고 다 후배지 뭐. 다 후배군요. 윤석열 대통령도 다 후배네요. 네.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공천에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가능할까요? 근데요, 공천에 영향을 주는 거 과거도 그려본 적이 없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을 이끌고 선거했을 때에도 뭐 우리가 나중에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를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세지구하고 비례대표는 다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정당에서 뭐 이제 전략공천 단수공천 하고 오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경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경선 전화번호 가지고 하는 경선이 나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제대로가 아니다. 제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당원 상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당원들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뭐 그러니까 당원이 무슨 진정성 있는 당원이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갈 사람들이 억지로 당원을 모아서 자기 그렇게 해서 공천받기 위해서 굉장히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나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그 법을 오래전에 바꿔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무소속 출마 못하게 했잖아요. 나는 그건 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전에는 공천을 이렇게 막 못하는 경우가 우세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공천을 좋은 사람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형식적인 공천에서 경선 떨어지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당에서 끌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경선 시키면 다 안 된다고. 그전처럼 그냥 위에서 비례대표나 우세지구에 꽂아내면은 이른바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이 정계의 뿌리를 박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나경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정치 시작했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남경필 다 마찬가지잖아요. 원희룡이 말이죠. 인재영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경선에서 당시 들어가려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커리어 있는 사람들이 요새 같은 경선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경선이라는 게 완전히 무늬만 좋은 그게 아주 우리 한국 정치를 아주 저질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난 그래서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 몇 개 주에서 하는 식으로 그냥 선거를 2번 치러서 그냥 모든 후보자가 나오는 1차 투표,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런 게 아니라 투표장에 투표해서 최고 득점자 2명이 나와서 본선 가는 거 나는 그게 차라리 우리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른바 우세지구에서 많은 경우에 같은 정당 후보가 둘이 나가서 본선에서 좋은 사람의 국회에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우리가 좀 이런 뿌리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의 이런 퇴폐성, 저질성이 난 바뀔 수 없다고 봐요. 자, 한국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현직에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당을 향해서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교감이 된다.
이런 또 반응이 있기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발언 내용 또 정치적인 방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홍준표 시장은 뭐 지금 그 국민의힘한테 대해서 지금 정권이나 정당에 지금 당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네.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뭐 대구시장이니까 뭐 그분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말이지 이렇게 저건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일단 시장 임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뭐 정치적인 활동을 갖다가 계산하고 내년 총선에 현재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분 홍 시장이 자기가 보기에 뭐 돌아가는 게 워낙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혹시 대구 가시면은 홍준표 시장에게 연락을 하시나요? 난 대구 간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네. 네, 연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자,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전망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지금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만 해도 한강벨트가 구청장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패, 특히 세금이니 부동산 실패에 대한 이제 그런 거 했는데 그 효과는 이제 좀 거진 또 떨어져 가지 않는가 싶어요. 떨어졌나 싶으면은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선거라고 보죠. 수도권에서.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자체가 지금 현재 뭐 검찰 뭐 기소 뭐 이런 저런 거 또 지금 민주당이 좀 황골탈퇴했으면 모르는데 똑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난 그래서 근데 이제 2016년 같은 이제 제3당은 현재 그런 큰 세력은 없죠. 다만 뭐 금태수와 양양자, 뭐 유승민 또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보기엔 뭐 이원주 의원하고 굉장히 좀 그 코드가 맞는 것 같은 네, 생각이 지금 뭐 동반 전국적으로 토크 콘서트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난 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뭐 창당 수준을 가지 않겠는가라는 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연 원내 진출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 좀 난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제발 양당이 과반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뿌리버트의 변화까지 깊숙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또 출연 요청 드리면 오실 거죠? 그때 가서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보수의 품격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나오셨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의 사건본부니까 배상훈 사건본부장님이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23일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 재혼 발표를 했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또 남현희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자, 예비 신랑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청조 씨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또 밝혀지고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일단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온갖 이야기들이 뭐 다 나옵니다. 남자, 여자 뭐 저 좀 자세하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면 좀 다 해주시죠. 예,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고요. 지금 송파경찰서로 압송돼서 이제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얘기죠. 지금 명확히 이분은 여성이 맞습니다. 여성인데 어떻게 여성과 결혼을 하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답은 이분이 1996년생이신데 이전에 2020년 12월에 이 판결문을 통해서 네. 했던 범죄 사실로서는 결혼을 빙자하거나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범죄를 쳐갖고 징역 2년 3개월에 선고를 받고 복역한 사기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요번과 관련된 것은 지난 26일 날 남현 씨 어머니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스토킹 혐의로 혐의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 갖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고요. 네. 말하자면 관련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대출받을 걸로 권해갖고 그 돈을 편취했다는 의심으로서 고발이 됐고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사기 미수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태고 알려진 이 사기 사건 혐의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 여러 경찰서에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상대방이 또 남현희 선수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여자인 전청조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남현희 선수의 또 이혼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여러 가지 관련된 일단은 뭐 의혹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 관련해서 이제 진상이 밝혀져야 좀 더 정확하게 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일종의 밈입니다. I'm 실례해요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한 발언인데 너무 어설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벌 3세의 혼외자다. 승마 선수 출신이다. 일론 머스크와 펜싱 경기를 했다. 시한부 한자 등 허술한 거짓말인데 다 이제 누리꾼들로부터 털통이 났고요. 일종의 누군가를 닮으려 한다는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혹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네. 본인이 얘기한 거는 다 거짓말이고 그건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친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 본인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범죄 방식이 리플리 증후군과 연관이 되느냐? 제가 보기엔 리플리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범죄 수법을 따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행동 양태라고 보여집니다.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본인도 그 역할이나 그 상황에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청조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빠져들 것보다는 어떤 방식이냐면 사기를 치고 자신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취를 하고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방식을 반복하기 때문에 리플리 증후군이라기보다는 전문 사기꾼의 모방 형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주목받는 사람은 전청도에 대해서는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은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자다. 또 남자인 척하면서 사기를 쳤다. 그거는 이제 뭐 못된 짓을 한 사람일 테니까 사실이라면 그건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인데 관련되는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대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라는 겁니다. 자, 쟁점이 이제 이걸 전직 현재도 이제 뭐 운동을 하겠죠.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또 남현희 씨의 혐의는 뭐냐, 그게 맞느냐 아니냐,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느냐, 온갖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술의 이제 맥락적 상황은 그겁니다. 누가 봐도 여자인데 어떻게 임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적인 관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느냐? 안 믿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일종의 후광 효과, 그가 제공한 뭐 고급 외제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경호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뭐 남자든 아니면 약간 불쌍한 남자든 아니면 약간 상처가 있는 남자 형태로 위장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속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남현희 씨의 주장이고 남현희 선수의 씨의 주장은 속았다. 전청조의 교묘하고 아주 치밀한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고발을 한 상태죠. 그렇죠. 네. 최근에서야 알았다. 잡지에 결혼 발표한 이후에 나온 상황을 통해 알았다는 거고 전청조는 정반대입니다. 2월쯤 1월에 만났습니다. 1월에 말하자면 전청조가 접근을 했는데 2월쯤에 사기가 일종의 들통이 난 거죠. 올해 2월인 거죠. 네, 올해 2월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들통이 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2월 이후에 벌어졌던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남현희 씨가 어쨌든 직감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전청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겁니다. 성별 문제부터 시작하고 또는 이제 임신 문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적 배경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 이용해 갖고 돈을 편취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했으면은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또 남현희 선수하면 똑 부러지는 또 그 그렇죠. 성격 또 태도로 인해서 뭐 경기를 본 분들이나 방송을 본 분들은 아 남현희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셔서 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청조 씨에 따르면 체포돼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재벌 3세 사칭 사실을 지난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는구나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결혼 발표까지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화보도 찍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남현희 선수가 너무나 순수해서 마음은 또 깜빡 속은 걸로 봐야 될까 아니면 뭔가 경제적 이득이 있어서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수 있을지 어느 쪽일까요? 아마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일정 정도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청조라는 사람을 봐서 좀 이상하지만은 2월 1월에 그때 시그니엘에 살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여러 가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다가서기 힘든 굉장히 지위나 돈이 많은 사람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시그니엘이라는 것은 잠실에 위치한 최고층 타워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고급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는 거의 뭐 상당한 분들이 사신다고 해서 거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그 계급 상승이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수시로 드나들었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물품이 제공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갖고 일정 정도 빠져든 것이 아닐까. 그 뒤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도 거기에 어떤 뭐 이제 같이 하는 과정이 있었을 수 있다. 근데 그 같이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의 고의성과는 다른 부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같이 식사도 했다. 그 남현희와 전청조가 있는데 누가 와서 남현희를 보고 전청조한테 투자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교묘하게 전청조가 그림을 만들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모습에 그 다른 사람을 초대해 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남현희를 뭐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투자해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계속 제시했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주장들인 거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남현희 씨에게 방조죄 처벌 가능성 나아가서 공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공범 문제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방조라고 하는 건 고의성보다는 어느 정도까지의 인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말하자면은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현희 씨도 어떤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무지해서 이렇게 당한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쨌든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몰랐다라고 무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제 밝혀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또 깜짝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놀랄만한 이야기도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현희 씨 외에도 이제 전청조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한 30대 남성입니다. 전 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 당했다며 고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보통 사람들이면은 이제 이건 가짜다. 이건 아니다. 알만할 텐데 이런 걸 모른다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기꾼들은 그만큼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감옥에서 네.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교도소에 출소하기 전에 전청조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소하자마자 시그니엘에 접근해서 몇 달 안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준비하지 않고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는 최고급 전문가들한테 전문 사기꾼들한테는 보통 사람은 사실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어느 상황에 한번 빠지면은 그게 헤어나오기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참 이 사건도 미스터리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40초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특별하게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적으로 이것이 전청조 단독 범행인가? 그러니까 남현희 씨 빼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청조 말고 또 누가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청조 부친 얘기도 나오고요,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어머니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혼자만이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패밀리 비즈니스의 여부에 대해서 저 같으면 수사할 겁니다. 저 같으면 그걸 먼저 수사할 겁니다. 자, 더 추가돼서 주목받는 부분도 있는군요. 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관련된 사건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궁금한 점 또 이해가 안 되는 점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또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